인문예술 10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문예술인데 이거 인문 플러스 예술이죠? 건축도 예술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인문예술 지문 10은 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가 전부 다 풀어 계셔야 됩니다. 풀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초에 그리스는 도시국가 중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주축이 되어 페르시아와 전쟁을 선곡도로 치른 후에 전성기를 맞았대요. 이때 고대 그리스 미술을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B반인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이런 거는 당연히 A, B, C, D 이 문제를 먼저 푸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6번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치르다 먼저 문맥상 가장 의미하는 거 여러분 치르다는 뭐예요? 어떤 걸 겪었다.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1번 그렇게 큰 일을 치렀으니 큰 일을 겪어냈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1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의심한다 했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전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5번까지. 우선은 1번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고대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건축물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졌습니다. 가로칠게요. 아크로폴리스는 그랬으니까 가로쳐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언덕 위의 성체를 가리키는 말이다까지 가로 닫고 정의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정의죠. 밑줄 칠게요.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레스 시대에 대규모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파르페논 신전이나 아레크테이온 신전 등의 고전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세워져. 여러분 1문단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세워진 무엇입니까? 아까 밑줄 친 게 뭡니까? 세워진 배경 뭐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된 파괴된 것을 재건 사업을 전성기를 맞이해서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서 밑줄 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1문단은 쉬웠습니다. 2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신전은 숭배의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이건 밑줄 칠 필요 없겠죠? 아니 신전이 숭배를 하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에서는 밑줄 기원전 7세기 이런 건 밑줄 쳐야 돼. 이런 거는 왜 밑줄 쳐야 돼 여러분? 세부 내용 파악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세부 내용 파악하게 나올 수 있어. 석조 건물들이 건축되기. 여러분 그냥 기원전 7세기경만 밑줄 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이해됐어요?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은 가로쳐야 되겠죠. 신전은 사각 형체의 본체 외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다수의 기둥은 10주가 둘러싼 구조까지 밑줄 치고요. 일반적인 신전의 구조죠. 이 구조에서는 앞에 그림, 옆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기단, 주추, 주신, 주두와 같은 기둥의 각 부분과 엔테블러치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여러분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기둥의 부분과 엔테블러치의 결합 됐습니까 여러분? 밑줄 쳐야 되겠죠. 뭐에만 밑줄 쳤냐? 기둥의 각 부분과 엔테블러치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까지만 밑줄 쳤습니다. 이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인 주범이 정의가 여러분 본보기가 될 만한 기둥 건축 양식이네요. 주범은 가로칠게요. 여기가 정의예요. 주범은 기둥과 엔테블러치어의 결합에서 구조상, 장식상의 일정한 기준을 뜻하는 데까지 가로 닫고 정의죠. 주범의 정의. 결국에는 여러분 결합 구조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상이라든가 장식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나누지 여러분. 뒤에 나누잖아. 뭐 도리스식이랑 이오니아식이라든가 코린토스식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기본적인 주범 구조상 장식상의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구조상이나 장식상의 기준이 달라.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 언제 나타났대 여러분? 언제? 밑줄 쳐야 돼. 언제 나타났대? 아케이기에 나타났습니다. 코린토스식은
고전기에 등장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 나올까봐 선생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 나올까봐.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 주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 밑줄. 기둥의 머리 부분, 즉 주두장식이지만 그리스 건축 주검의 핵심은 주두장식뿐만 아니라 기둥과 지붕, 건축 하부 구조의 전체 조합 방식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 눈에 보이는 게 기둥의 머리 부분이래. 그치만 뭐도 다르대. 기둥, 지붕, 건축, 하부 구조, 조합 방식에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가 나올 것 같니? 도리스식이랑 이오니아식이랑 코린토스식이 주두장식이랑 기둥과 지붕, 건물 하부 구조 전체 조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오지 않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민서가 너무 빠르니?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있니? 지문이 쉬워서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 강의실 넘었어? 지금부터 도리스식부터 나오겠습니다. 도리스식에는 여러분 앞에 기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기억이라고 계속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선생님이 진짜 도리스식에 기억이라고 적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여러분 주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잖아. 주범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기억해놓고요.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기억해놓으시고요. 기단 위에 주축 없이 기둥을 세운다. 첫 번째 특징. 주범에서의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계속 밑줄 칠게요. 주신을 세워서 호흡은 날카롭고 주신입니다. 주신. 주두는 사각형 석판과 방석 모양의 구조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다까지. 밑줄 쳤습니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도리스식입니다. 이 주범은요, 여러분, 주범입니다. 주범. 특징 1에 관련된 겁니다. 다시 한번. 특징 1은 주범이고, 특징 2는 주신이고, 특징 3은 주두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주범은 그랬잖아, 주범은. 기원전 6세기 초부터 나타났대. 이런 거 여러분 6세기만 밑줄 쳐요. 6세기, 기원전 6세기만 밑줄 쳐요. 찾을 수만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장 시기잖아. 등장 시기.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작단하고 육중한 인상을 주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로 변했다. 초기에는 육중한 인상, 후대, 유려한 형태 이런 단어에만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밑줄 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육중한 혹은 유려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만 밑줄을 쳐놓으라는 뜻입니다. 도리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파르페논인데요. 파르페논 신전의 건축은 페르시아 전쟁을 이루는데 아크로폴리스 재건사업의 핵심이었는데 흔히 엔타시스라고 불리는 베글림 기둥. 여러분 베글림 기둥 혹시 알아요? 그 그리스 건물 중에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배불러 있는, 알죠?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태연이를 위해서 알려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책은 가져오셨습니까? 문학. 독서. 나랑 독서한다 했지? 있어요. 사새끼야. 내가 아주 딱 떨어지게 세계로 복사했네요. 문 좀 열자. 덥다. 지우야. 고마워. 네가 거기서 소리를 내면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 지금. 한 세기 전부터 도리스식 건축이 사용되었으나 이 신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여러분 완화됐습니다. 뭐가요? 베글림이. 그러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일자로 됐다는 뜻이겠죠. 많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일자 형식으로 했대요. 기둥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건축 중앙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기단 역시 양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휘었다. 밑줄 쳐야 되겠죠. 기둥들부터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파르페논 신전 기둥의 특징입니다.
도리스식 주범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파르페논 신전 기둥의 특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방식은 매우 미세해서요 유심히 보이죠. 왜 그냥 아까 완만해졌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잘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신전은 외부의 열주의 도리스식 주범 밑줄 쳐야 돼요. 이 신전은부터 외부 열주의 도리스식 주범을 사용해서 도리스식 신전의 걸작으로 꼽히지만 계산 밑줄 칠게요. 셀라 외벽의 상부 프리즈와 후실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꾸며졌대요. 파르페논 신전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왜 밑줄 치려고 하냐면 파르페논 신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당연히 4번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밑줄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번에 1, 2번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주체 없이 기둥을 세웠다가 첫 번째 특징이었죠. 그죠? 그 다음 주두가 서판 방석 모양의 단순화된 형태. 3번에 특징 3번 일반적 특징 3번 그죠 여러분? 특징 3번에 나와 있으니까 1, 2번은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 셀라 후실 기둥은 우선 에레크테이논 신전이 무슨 주식인지 준 건 몰라. 근데 우리는 그 대신 이오니아식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오니아식이었구나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문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도리스식 주범의 특징과 대표적 건축물이에요. 그죠? 다음 지문. 이오니아식은 니은 쳐야죠. 니은 해야죠. 니은. 아까 기억했으니 도리스식 기억했으니까 이오니아식은 니은 해야죠.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니은! 주범에서 주범 첫 번째 주두는 양쪽의 소용돌이 형식 밑줄 양쪽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 밑줄 프리즈의 연속된 부조 배치 밑줄 두 개의 특징 나왔습니다. 세 번째 기둥 전체 계속 밑줄 쳐야 돼요. 세로홈 또한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되어서 도리스식과 비교했을 때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 기둥이 가늘어 보인다까지 특징 3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기둥이 가늘어 보인대. 이 주범이 도리스식에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인데 아크로폴리스에서 이오니아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 에레크테이논 신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의 정답이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알아야 돼요. 3번까지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프리즈의 두 번째 특징 길게 연속된 부조가 배치되어 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었죠. 밑줄 치고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3번까지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에레크테이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과 영웅들을 봉헌을 한 신전으로 여러 개의 셀라가 합쳐진 여러분 밑줄 여러 개의 셀라가 합친 독특한 구조 이거 에레크논 신전의 특징입니다. 이 신전의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는 유려한 형태의 이오나식 열주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밑줄을 안 쳤는데 밑줄을 안 쳤어요. 근데 4번을 보면서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4번에 동쪽 현관,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 찾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같은 방식의 주범이 사용됐대. 뭐라고 돼 있어요, 방금? 유려한 형태의 이오나식 열주 주범. 됐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남쪽 영화를 떠받치고 있는 6개의 카리아트티드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오니아식 주범의 특징과 대표 건축물이 되겠죠. 그러면 4번 왜 틀렸죠?
이오니아식 열주로 장식돼. 여러분 이오니아식 열주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린토식 나옵니다. 코린토식 주범의 가장 큰 특징 밑줄 아칸서스 잎사귀, 팔매트, 소용돌이 장식 등이 복잡하게 결합된 주둥 모양. 이 밖에도 전반적인 점에서 밑줄 훨씬 더 화려하고 장대하고 복잡. 기원전 4세기 밑줄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서 로마 시대의 주류로 자리잡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코린토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 뽑을 수 있는 게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인데요. 시기전에는 선생님 말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코린토식은 아까 고대기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고전기였나? 고전기였어요. 그쵸? 고전기에 생겨났다 했어. 근데 헬레니즘 시대에 속게 돼요. 올림포스 신전이. 근데 잘 봐봐요.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착공될 때 당시에는 그리스식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가 재개되면서는 코린토식으로 설계가 변경됐어요. 그 시기가 기원전 2세기에서 설계와 변경에 따라 2세기 로마 시대 기둥 높이가 17m 이르는 측면에 2줄, 앞면에 3줄, 10줄가 둘러싼 장대한 규모의 건축물로 완공됐습니다. 왜 있냐? 코린토식 주범이라는 게 고전기에 등장했으나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난 거죠. 코린토스식 주범이 보여주는 크고 화려함,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던 도리스식, 이오식이 결국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쉽죠? 맨 마지막 질문은 매우 쉽네요. 자,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뭐겠습니까? 그리스 건축물에서 주범의 각각의 특징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표 건축물 얘기해놨죠. 정답 대수가 몇 번밖에 없습니까? 이거 안 풀어져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민석이랑 장원이 안 풀어져 있죠? 그죠? 그럼 민서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답을 얘기했거든요. 몇 번 같네. 이거 구성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그쵸? 중심 내용과 구성 물어보는 거야. 윤서야 아무리 쉬워도 그렇지. 정신 차리자. 뭐라고? 머리가 아파서 약 먹었니? 안 먹었어? 선생님 빈속에 먹어도 되는 약이 있거든? 줄까? 우선 이거 문제만 설명하고 갖다 줄게. 나도 워낙 통증이 많은 사람이라. 와 우리 지정이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되게 오랜만이다. 내신 때는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나왔니 민석씨? 2번 다시 생각해봐. 장단점이 언제 야 장단점이 어디 나와? 장단점이 어디 나와? 대표 건축물이랑 특징 나왔다니까 주범에. 오늘 4개 해야 돼요. 5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주연아. 이거 풀어봤지? 저요? 안 풀어봤으면 죽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인문예술 13까지 한다 분명 얘기했어요.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찬아 이거 몇 번 정답이니? 3번. 왜? 이거 헬레니즘 시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제 시작됐죠? 이것도 고전. 좋습니다. 도리스식이랑 이오니아식은 이케이기, 코린토스식은 고전기 나타났다 했지. 헬레니즘 시기가 아닙니다.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을 안 가져오시면 또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가은아 정답 몇 번이니? 왜죠? 작달 선생님 아까 밑줄 쳤잖아. 이거 작달만 하고 이거 나왔지? 육중하가 이거 밑줄 치라 했잖아. 이거는 무엇에 대한 특징이었죠 원래? 기억의 특징이었는데 그게 점차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했고 5번도 했네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이거 되게 강한 거라 성인도 하나만 먹은 거거든? 나 쉬는 시간에 먹고 와. 인문예술 11 주제는 니체가 지적한 언어의 개념 한계 및 해석적 진리인데 여러분 이 지문도 니체 나오고 막 진리 나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 지문 사실 진짜 쉬운 지문이죠. 쉽게 술술 익혔어요. 사실 여러분 인문예술 12 말고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1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통 철학의 여러분 생각이죠. 이해됐습니까? 전통 철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사물의 본질 또는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절대적 진리를 발견한다고 보는 것이죠. 전통 철학에서요. 하지만 밑줄 니체는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과 실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입장입니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이유!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니? 언어와 개념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니체가 본 인간 인식의 한계 됐습니까? 1문단 정리가 됩니다. 니체는 자 뭐부터 나왔습니까? 언어부터 나오네요. 메타포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비유예요. 비유하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쵸?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메타포로 하는데 언어가 메타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언어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까지 밑줄 쳐야 됩니다. 메타포는 니체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으로 밑줄 가로칠게요. 이거 정이니까 메타포는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메타포 선생님 어떻게 했냐? 메타포에 밑줄 치고요.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부터 과정을 의미한다까지 가로쳤어요. 당연히 메타포에서 화살표가 왔겠죠. 여기로. 뭔가 많이 해요. 이쪽에 메타포가 이렇게 나오죠. 이 다음부터 가로가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쵸? 여기 메타포에 밑줄 쳤고요. 이렇게 화살표 와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바로 여기 밑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믿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알아먹을 수만 있게. 아, 이게 메타포 정이구나!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외부로부터 온 신경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메타포. 왜냐면 아까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잖아. 그쵸?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가 첫 번째 메타포인데 예를 들어는 가로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 예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색깔을 본 뒤에 색깔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걸 살 수 있다. 두 번째 밑줄 이미지를 하나의 음성이나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두 번째 메타포. 가로칠게요. 예시니까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빨강이라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가로 닫아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때까지 비문학 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해서 따라올 수 있는데 이때까지 선생님이랑 수업 안 하셨던 비문학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바로바로 안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타포는 밑줄! 자의적 으로 맺어진 관계인 영역들 즉 신경과 자극과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밑줄 의미로 옮겨가는 데서 성립. 즉 언어와 사물은 밑줄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 자의적이다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의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의적의 반대말이 뭐죠? 자의의 반대말이 뭐야? 인위. 하이. 자의적이다. 반대는 운명입니다. 필연이다. 필연은 안 되겠다. 필연의 반대말은 우연이니까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언어의 특성 배울 때 여러분 우리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의성이라는 건 내용이 이렇게 있어. 나무라는 내용이 있어. 근데 이걸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 뭐라고? 나무라고. 그게 운명이야?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그걸 나무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거잖아. 빨간색을 봤을 때 이거 저거 빨강이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한 거라고. 미국에서는 레드라고 하겠죠. 이걸 자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머리야. 우리가 예시죠. 나무, 꽃, 색깔, 모양 등을 가로 안 쳤습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가 간에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될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인데 니체는 밑줄 메타포를 통해서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세계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니체가 인식의 한계가 생각한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 이유, 언어 발생의 과정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책의 근본적인 걸 한다는 게 아니고 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 책에 어떤 자의적인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버리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니체는 자의적으로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이 연결되는 메타포를 통해 언어가 발생한 것처럼 밑줄,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나는 메타포에 통해서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생겨난다까지만 밑줄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쳐야 되겠죠. 어떤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과 전혀 다르지만 나뭇잎은 걔는 이와 같은 차이들 임의로 망각하고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을 성선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은행나뭇잎도 은행나뭇잎 다르고요. 은행나무도 단풍나무도 다르지만 사실 은행나무도 잎 하나는 다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그거를 나뭇잎, 은행나뭇잎이라고 하나로 메타포로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가로 닫아주실게요. 형성된다는 것이다까지 예시니까 가로 닫아주시고요.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밑줄, 정직함, 진실함성 등 흔히 쓰는 개념들의 객관적인 의미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동일하고 표현하는 행위들, 즉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타포를 통해 정직함, 진실성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이것도 여러분 예시입니다. 예시. 무엇에 대한 예시? 정직함이나 진실성 등 흔히 쓰는 개념들의 객관적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온 거죠. 니체는 이처럼 밑줄! 개념은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다. 개념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인식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해요. 그러면 언어나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 근데 언어랑 개념 자체가 메타포야. 자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한 것을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문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체가 생각한 인식의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 두 번째, 개념의 형성 과정도 메타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다음, 니체는 모든 인간이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한다고 주장하고 밑줄,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 하지만 그가 진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특정한 관점의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은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 자극을 하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유연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밑줄, 삶의 유연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을 해석적 진리라고 했네요. 니체가 말한 유용성이란요,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삶의 성장 및 밑줄 쳐야 돼요. 유용성이란 밑줄 쳤죠? 이해됐습니까? 가로치세요. 삶의 성장 및 고향과 관련된 것. 가로 닫아주시고요.
진리 밑줄 치고요. 진리에만 밑줄 치세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변화에 따라 밑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니체가 말한 유용성은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해됐습니까? 진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는 됐습니까, 여러분? 왜? 가장 유용성 있는 게 가장 진리에 가까운 거니까 시대에 따라서 가장 유용성 있는 게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니체에 따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밑줄 세계는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을 추구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밑줄 절대적으로 타당한 최종적 관점은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과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관점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까지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진리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창조로서 예술가로서 사유하는 자로서 새로운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면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 의의. 너무 쉽죠? 지문 너무 쉽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언어는 메타포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1번 동그라미. 2번 생존을 위한 여러분 앞장 맨 밑에 줄 니체가 말한 유용성이라는 선생님이 줄치라 했죠. 삶의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된 것이라 했지. 그 밑에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돼 있어요. 밑줄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2번 틀렸어요. 2번 기억을 이해하는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습니다. 기억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다.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왜요?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왜? 메타포로 이루어서 만들어지니까. 언어랑 개념은 메타포는 자의적이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것 뿐이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상원아 몇 번 되겠니? 다시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 우린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전부 다 언어랑 개념에 의해서 나온 거지. 언어랑 개념은 메타포가 존재한다 했잖아. 메타포에서 이루어진다 했어. 메타포는 여러분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야. 맞어? 맞아. 자의적이라는 게 뭐라 했어 아까? 인간의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정답 나오죠. 1번 좋습니다. 3번 보기의 의견에 대해 니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니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물의 본질이 존재하고 인간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안해요. 나는 여러분 사물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객관적인 사물의 본질이. 이거 니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예를 들어 돌의 특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면 색깔과 모양이 다르다도 모두 돌이라는 객관적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절대적 진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왔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진리 밑줄 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다르네요. 또 진리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생각이 같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더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삶에 유용하기도 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자칫 허무주의로 이어져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를 탐구하려는 이들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문제가 있거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아까 여러분 니체는 뭐라 했어요? 개념은 동일할 수 있어. 나뭇잎은 나뭇잎끼리 동일할 수 있어. 근데 하나하나 개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 했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1번 적절하죠. 2번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지가 중요해. 이건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아까 여러분 밑줄 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용성 삶의 성장 및 고용과 관련된 거고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얘는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겠니? 유용성이 큰 게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지금. 정답은 2번이 돼야 합니다. 4번 다음 그 니크라트나 니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한 보인 가능고 적절하지 않은 거. 철수와 철이는 학교 화단에 심어놓은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특정 식물에 대해 철수는 색깔이 빨갛다라는 이유로 꽃을 했고요. 철이는 모양이 일반적인 꽃과 다르다 해서 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철수와 철이는 자신들만의 특수한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니체가 아까 얘기했죠? 특수한 어디 있냐면 101페이지에 3문단에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행위들, 즉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에 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한 관점으로 자신의 주관성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적절하네요. 자, 영희는 두 친구 민수와 민희가 정직한 행동을 했다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직한 행동이 무엇이냐 묻자 여기서는 민수는 길에서 준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었고 민희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영희는 여러분 니체가 객관적인 진리나 정의가 있을 수 있다 했습니까? 진짜 정답은 2번이죠. 보면 볼수록 지문은 괜찮은데 문제들이 몇 분의 정치냐? 10분? 10분의 정초요? (10분) 동안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5분 쉬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죠? 그 대신에 시끄럽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습니다.